지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강원 지리교사 함동식의 지리교실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주제 1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지역과 지역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지역이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특성이라는 건 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지리적 특성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리가 사실 어떤 걸 공부하는 과목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자연환경이 인문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 고유의 성질들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지역성이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가 지역과 지역성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지역의 유형을 정리해 봅시다. 지역 유형은 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를 좀 해두고요. 자, 지역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등질 지역과 기능 지역이라는 것을 비교를 합시다. 또 지역의 유형들 중에서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동질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특정 지리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역. 우린 이걸 동질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기능 지역이라는 것은 중심지가 있고 그 중심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중심지와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지역을 만든 것이 기능 지역이에요. 우리는 이 각각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동질 지역의 핵심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묶은 것이 동질 지역이고요. 기능 지역은 중심지와 그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표현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지역은 대체로 배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지역을 구분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이라는 것이 항상 고유의 하나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질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질 지역의 사례는 농업 지역이라든지 기후 지역이라든지 혹은 문화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기능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권, 상점이 있으면 이 상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통근통학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통근통학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능 지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역의 성질을 나타낼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게 요렇게 땅이 있어요. 자, 요게 논농사를 짓는 지역이고, 요게 밭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면 이건 어떤 형태로 지역을 표현한 거예요? 바로 동질 지역과 관련된 표현이죠.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다 논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다 밭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면 여기 두 가지 지역 기능이, 두 가지 특성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나타나는 점이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형 중에서 뭐 세 번째 추가로 더 알아둘 만한 것은 바로 점이지대입니다. 점이지대는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혼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지대는 동질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기능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통근통합권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A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B 고등학교가 있다면 이 중간에 겹치는 아이들은 일종의 점유지대에 거주하는 A 학교를 갈 수도 있고 B 학교를 갈 수도 있는 점유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도권 주택의 유형 분포를 나타낸 지도예요.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여기는 아파트가 우세한 지역이고 여기는 단독주택이 우세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전방위들은 뭐예요? 혼재되는 지역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가와 같은 유형은 특정 지역이 갖는 동일한 지리적 성격들을 가지고 지역을 만든 것이니까 동질 지역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나를 같이 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이라는 중심지가 있고 이 중심지로 통근통학을 하는 권역을 지역으로 나타낸 것이죠. 중심지가 있고 그 중심지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따라서 얘는 기능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질지역과 그리고 기능지역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동질지역일까? 기능지역일까?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중부지방에는 뭐 폭우가 내립니다. 뭐 남부지방에서부터 태풍이 올라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구분 첫 번째는 대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예요. 자, 대지역 구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부지방,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북부지방은 오늘날 북한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중부지방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 네, 수도권, 강원권, 그리고 충청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남부지방이 의미하는 곳은 여기서 빠진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대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충청도, 뭐 경상도, 뭐 이렇게 전라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조선시대 때의 지역 구분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지역 구분을 정리해 봅시다. 자, 조선시대 지역 구분은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 구분과 아주 유사한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로 대하천이나 고갯길 혹은 뭐 산줄기 등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역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연환경인가요? 인문환경인가요? 네, 얘네들은 자연환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대하천, 고갯길, 산줄기와 같은 자연지리적인 요소로 지역을 많이 구분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관북지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은 관서지방, 혹은 관동지방, 해서지방, 경기지방, 호서지방, 호남지방, 그리고 영남지방.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지역을 구분했어요. 관북지방, 관서지방, 관동지방, 해서지방, 경기지방, 호서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 자꾸 지방 거리니까 약간 살이 찌는 느낌이 드네. 자, 각 조선시대 때 불렀던 이 표현은 오늘날의 행정구역상 관북지역은 함경도를 의미하고요. 관서지방은 평안도,
관동지방은 강원도, 해서지방은 황해도, 경기지방은 경기도, 호서지방은 충청도, 호남지방은 전라도, 그리고 영남지방은 경상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호남, 영남,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이 표현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면 뉴스나 혹은 매스컴에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직관적으로 거기가 어딘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도의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진 건지 아세요? 그 당시에 조선 팔도가 얘네들인데요. 그 당시에 대표했던 지역들을 앞대가리를 따서, 죄송합니다, 앞글자를 따서 만든 지역입니다. 자, 함경도는요, 함흥하고 경성을 합친 거예요.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를 겹친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안 돼요. 자, 미안.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고요.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오늘날에 잘 나가는 도시들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도시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라는 건 뭘까? 경기도는요, 이 경자가 서울 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그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양, 그 당시 서울의 주변 지역을 경기지역, 경기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렇게가 조선 팔도를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뭐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영남학파 들어봤어요? 영남학파들은 근거지가 어디였던 거야? 바로 경상도가 근거지였던 거죠. 또 호남학파 이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학파도 있어요. 기호학파라고 들어봤니? 기호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요, 경기지방과 호서지방을 합친 말입니다. 오늘날 도로 치면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기호학파가 되는 거죠. 한국사를 공부할 때에도 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조선시대 때의 지역 구분을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날의 함경도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관북지방인데요. 관북지방이 왜 관북지방이냐 하면 여기에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이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었거든요. 이 천령관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기준으로 해서 관문의 북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북지방. 오늘날의 어디죠? 여기가 함경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령관의 동쪽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관동지방이 되겠죠. 오늘날의 어디요? 강원도입니다. 자, 그리고 천령관의 서쪽 어디예요? 관서지방이고요. 오늘날의 평안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다 건너에 있다고 해서 해서 경기해의 서쪽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서지방입니다. 오늘날의 황해도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경기지방입니다. 오늘날의 경기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호서지방이고 여기가 호남지방인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바로 호입니다. 이 과거에 금강을요,
호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호강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호서지방, 충청도고요. 호강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호남지방, 전라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소백산맥에, 이 소백산맥에 조령이라고 하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 고갯길의 남쪽, 그래서 령의 남쪽이라고 해서 령남지방, 바로 영남지방이 되죠. 오늘날의 경상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고갯길은 되게 높이도 험준하고 길이 안 좋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고개라는 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이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고갯길은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는 주막이라든지 여관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동지방에서 우리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여기 태백산맥에 대관령이라는 고개가 있죠. 이 대관령을 기준으로 강원도, 영동지방, 관동지방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대관령의 서쪽, 뭐라고 불러요? 령서. 대관령의 동쪽, 영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 지역의 이름들이 우리가 편하게 쓰는 영동지방, 영서지방과 같은 표현들이 사실 이런 형태의 자연지리적인 의미가 숨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는 오늘날의 행정구역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날의 행정구역은 남한을 기준으로 17개의 광역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 수업하다가 진짜 놀랐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광역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다면 지도를 통해서 꼭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부산이 남쪽에 있는지 혹은 울산이 남쪽에 있는지 대구하고 광주 중에 어디가 더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이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땅덩이가 엄청 좁다고 불만은 많은데 우리는 정작 그 땅덩이에 대해서 그 땅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역성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광역행정구역은 이렇게 총 17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것들을 혹시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서울이에요. 세종요? 세종은 특별자치시예요. 세종 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도 부르죠. 자,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이 있습니다. 자, 도는 8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 네, 강원. 저는 항상 강원도를 먼저 쓸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또 어디가 있죠? 경상북도, 줄여서 경북. 경상남도, 줄여서 경남. 또 충청남도, 줄여서 충남. 충청북도, 줄여서 충북. 그리고 전라북도, 전북. 전라남도, 전남이 있습니다. 쌤, 제주는요? 제주도 아닌가요? 제주도는, 거기서 말하는 도는 섬도자고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분류합니다. 자, 오늘날의 재미있는 표현들은 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렇게 17개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바로 시청, 도청, 군청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날 도청 소재지의 위치를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수능에서 위치 추론 문제를 풀 때 간간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자기 지역의 도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에 정리를 제대로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원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어요? 자, 강원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게요? 바로 춘천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게? 옛날에는 서울에 있었대요. 그런데 얘가 현재는 수원에 있죠. 충청남도의 도청은 홍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얘네는 아주 따끈따끈해요. 2013년에 홍성으로 왔거든요. 그 전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는 뭐가 있겠니? 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이 있었겠죠. 얘가 같이 있다가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했습니다. 충북도청은 어디에 있어요? 청주에 있고요. 전남도청은 어디에 있나요? 광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에 있다가 옮겼습니다. 어디로? 무안이라는 곳으로. 자, 다음 전라북도의 도청은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고요.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에 있고요. 경상북도의 도청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겼어요? 안동으로 옮겼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연도를 따로 쓴 아이들은 도청을 이전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트렌디한 형태의 위치 추론 문제에서 곧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역과 지역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억이 나나요? 우리 지역과 지역 유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은 뭐였어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뭐라고 한다? 지역성. 그리고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지리적 성격이 동일한 지역을 동질지역, 특정 기능과 그 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표현한 거 기능지역. 가끔은 동질지역이던 기능지역이던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곳도 있죠. 점이지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에서는 크게 대지역으로 구분하는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조선시대 때 지역을 구분했던 관북지방, 관동지방, 관서지방, 해서지방, 경기지방, 영남지방, 호서지방, 호남지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오늘날 남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특별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